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엔 프로 촉 가이드와 함께합니다. 김현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평일에는 그냥 촉 가이드. 그렇죠. 그냥 촉 가이드. 수요일은 프로 촉 가이드. 근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촉 가이드보다는 초커. 예. 초커. 왜냐? 초크. 당구 용어 아닙니까? 예. 탭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는 건데 엉뚱한 해석으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도와드리는 초커. 어떻습니까? 근데 그 평일에 그 보통 가이드, 촉 가이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그냥 질문지에 있는 질문을 하니까 네네네. 사고를 안 쳐요. 그래요? 네. 재미는 없지 않습니까? 재미는 없죠. 예. 근데 프로 촉 가이드는 사고 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드는 그 핵심을 찌릅니다. 알겠습니다. 의표를 찌르는 질문도 하고. 자, 이 취임 한 달을 맞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회고록과 관련해서 청년에게 실망을 줘서 통렬히 반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나름 어떤 절충한 흔적이 보입니다. 절충안이죠. 그렇죠. 달래고 또 조국 전 장관을 반대하는 입장에 선 여론도 달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정확하게 보셨어요. 역시 프로 촉 가이드라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절충안인데 바꿔 얘기하면 어느 쪽에도 욕을 안 먹겠다. 뭐 이런 심산이에요. 수세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기사만 해도 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은 완전 수위 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 짧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 짚고 넘어가면서 반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해라. 이렇게 하면서 지지자들 달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겁니다. 당 지도부가. 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과도했고요. 법의 어떤 수위를 이탈했다고 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가 있다면은 법이 정한 수위에 따라서 잘못이 있다면은 비위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지층 달래기인 거고요. 네네. 어쨌든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 문제는 지지층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 게시판이라든가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당대표 물러나라고 난리예요. 근데 그런 반응이 오는 걸 당연히 알면서도 이렇게 했던 것은 이제 중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선거가 10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책이 이쯤에 지금 이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털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제로 계속 끌려간다. 왜냐하면 조 전 장관 이야기가 언론에 해자되면 해자될수록 윤 전 총장도 같이 해자되거든요. 네, 그런 걸 다 생각해서 이런 오딕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와 전략통들이 굉장히 고심해서 절충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침묵을 유지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괜히 들쑤신 측면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아마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제가 만약에 당대표면 함구령 내릴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건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요구를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걸 침묵으로 일관했을 때는 그 의원들이 계속 또 요구할 거라고요. 빨리 입장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절충안이 나왔다. 조응천, 박용진 그렇죠. 이런 분들. 근데 지금 반응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반대 진영도 역시 이게 뭐냐. 그렇죠.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이제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건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왈급하지 않겠다. 이제는 아마 정말 함구하면서 넘어갈 확률이 높아졌어요. 여기서 매듭 짓겠다 이 문제는 이런 생각인 것이죠. 그렇게 매듭 지으면은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어봐야 야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니. 그거죠. 그걸 참고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용도로 오늘 발언을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논란이 이대로 종식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이나믹 코리아 아닙니까? 또 다양한 이슈들이 빵빵 터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제 명분은 생겼어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사과가 첫 사과는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언론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사과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해찬 대표 때도 사과를 했어요. 이거 왜 또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도 사과를 했고 송영길 대표도 사과를 했고 조국 장관 본인도 여러 번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마 다음에 대선 후보한테도 입장 내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우리가 다 얘기했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매조지 지을 생각일 겁니다.
자, 이낙연, 정세균 두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회고록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였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현재 이제 민주당 내에서 1위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전략적인 거죠. 전략적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2등, 3등을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정세균 두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경선에서 이겨야 본선을 가는데 네. 지금 경선 라이벌이 나보다 너무 앞서가 있거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미안함도 있고 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지켜주자 함도 있고 예. 그래서 그들한테 어필하려고 이 회고록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압도적으로 1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지금 당경선도 중요하지만 본선도 중요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70% 80% 넘기 때문에 중도층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면 대통령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는 조금 멀리 내다보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A로 반응을 해도 욕먹고 B로 반응을 해도 욕 얻어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표 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의 책이 10만 부 판매가 넘어섰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아니 이거는 지금 일단은 사전 예약한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 상당히 많이 일단 구매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통계도 지금 나오는 게 4050에서 상당히 많이 사고 있으며 네. 연령 통계를 보면 4050에서 압도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층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 연령대가 가장 높은 것이 405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그대로 샀다고 보여지고요. 조 전 장관이 본인은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서 그 억울함을 좀 풀려면 중도층이 좀 사줘야 되는데 그건 뭐 통계로 나오기 어려우니까. 아니 뭐 지금 현재 어떤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에는 20대 빼놓고 나머지 세대에서 모두 1위가 조국 전 장관 책이에요. 아니 지금 네. 출판계 자체가 네.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3만 권, 4만 권 팔아도 베스트셀러 바로 올라가요. 근데 지금 뭐 10만 권 팔렸으니 그건 뭐 당연한 거죠. 15만 부 찍는다는 얘기도 출판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니 네. 이 정도 속도면은 뭐 50만 부까지도 갈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전에 또 입장을 낸 게 있어요. 동병상련이라고. 예. 검찰의 가혹한 수사를 지적하면서 자신과 동병상련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총선 앞두고 조국에게 빚을 진 바 없다라고 하더니 이번엔 또 가슴이 아프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재명 지사가 그때 동병상련을 할 때는 이낙연 전 총리랑 네. 지지율이 비슷했거든요. 네. 조금 뒤지기도 했고. 뒤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조 전 장관한테 빚진 게 없다고 할 때는 자신이 1등으로 달리고 있을 때니까 그랬던 거고. 그래서 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권 주자들의 워딩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네. 뭐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고 그게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또 이 책이 많이 팔리게 된 거는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의 어떤 입장 표명일 수도 있겠지만은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 궁금해서 또 구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네. 사과를 지지층의 반대에 무릅쓰고 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조 전 장관이 자꾸 언론에 회자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윤 전 총장도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구글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 쳐보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입니다. 조 전 장관이 계속 언론에 회자되면 윤석열이 뜬다는 이 생각.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본인 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전원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진짜 입당할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입으로 나온 게 한마디도 없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다 전원입니다. 네. 지금 3개월째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신비주의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네. 5월 등판설이 이제 언론으로부터 또 보수정당 인사로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5월 등판설을 물 건너가니까 다시 6월 등판설 하면서 네. 국민의힘 입당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두고 봐야 된다고 봐요.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입당을 하면 언제 지금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요. 네네.
당 대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당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11일 날이니까 네. 11일까지 그럼 입당을 못 하고 그럼 11일 이후에 입당한다는 얘기인데 네네. 6월 20일부터는 민주당 예비 후보 경선 등록이 시작돼요. 컷오프 되기 전에. 그렇죠.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빅3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줄줄이 이제 후보 등록하고 출마 선언하고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사이에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입당합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11일부터 20일 사이밖에 없어요. 예. 그 안에 자신이 정부적 판단을 해서 이때다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별의 순간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3개월 동안 못 했는데 그럼 열흘 안에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원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저는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또 행동으로서 뭔가 앞으로의 행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시간이나 또 여러 선택지는 윤 전 총장한테 있었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장모 혹은 그 아내와 관련한 그런 의혹, 이런 의혹 때문에 이 수사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 설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재보궐 선거 전에 입당한다 혹은 출마 선언한다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본인이 사전 투표 부친 모시고 사전 투표하러 가는 날 네네. 기자들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뭔가 얘기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진만 찍고 갔단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 지금 계속 선택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선택지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언제 입당할까 시간도 많이 있었고 또 언제 내가 출마 선언할까 시간도 많이 있었고 네네. 제3정당으로 가느냐 제3세계에 머물러 있느냐 제3정당에 있다가 제1당이랑 합치느냐 후보 단일화 하느냐 이런 선택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제3정당에 가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국민의힘이 나름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4.7 선거에서 압승하고 압승 이후에 예. 또 대표 선거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준석 바람도 있고요. 몰리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제3지대에 가기가 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지금 6월 달부터 입당을 한다, 정치를 시작할 것이다, 자명이 끝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금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원하거든요. 그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리더십의 지도자는 선택의 순간에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꾸 늘어지면 예. 이 윤 전 총장에게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5월 달에 등판한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윤 전 총장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끊었잖아요. 5월 달에 등판할 거라고 했는데 등판 안 하면 저 같으면은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음력 5월을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그래서 윤 전 총장이 갑자기 또 최재형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관심 없다고 또 얘기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그게 지난번 재보궐 때 안철수 대표를 컨트롤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입니다. 이건 컨트롤하는 그 수법이거든요. 안철수 없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3명부터도 이길 수 있다. 그 사람이 뭔데 자꾸 얘기하느냐. 이렇게 싹 평화하고 잘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지금 그 수법 그대로입니다. 당신 없어도 야권 이길 수 있다. 최재형이라는 사람도 있다. 관심 없으니까 모르겠다. 이게 빨리 등장해라.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빨리 정치권에 링 위에 올라서 대선 레이스를 달려야 그래야 국민들의 의구심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국민에게 익숙한 후보 중에서 당선자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대개 15년 이상은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검증도 받고 질타도 받고 찬사도 받고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죠. 국민들은 예측 불가능한 그런 대선 주자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두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성이 정치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깜짝 후보가 등장해서 성공한 사례도 없고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은 다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15년 정치판에 있었던 사람인데 한 번 돌풍을 일으킨 사람이 이제 이해창 후보죠. 이해창 후보는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감사원장 하다가 국무총리 하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대권 후보가 됐으니까. 그렇죠. 대쪽 이미지로. 대쪽 이미지로 판사다가 넘어왔으니까. 근데 대권은 눈앞에까지 갔다가 놓친 사람이 답니다만은. 어쨌든 이해창 후보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김 PD 말처럼 조금 국민들하고 스킨십 오래 가진 사람들만이 대통령이 됐죠. 네. 그래요.
입당. 이준석 후보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윤석열 총장 입당이 쉬울까요? 이준석 전 최고가 당대표가 되면 제일 먼저 윤석열보다는 홍준표 의원이 입당을 먼저 하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또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예, 또 입당 의지가. 이 전 최고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네네. 본인 또 복당 원서를 냈으니까는 네. 뭐 일사천리로 아마 진행될 겁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껄끄럽죠. 그렇죠. 굉장히 껄끄러워요. 모든 그 민주당과 가까운 그 정치평론하는 분들은 아마 그 윤석열을 주저앉힐 사람은 홍준표일 거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더라고요. 예. 홍준표 의원도 뭐 거의 정치 8구단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윤 전 총장 어떻게든 정치 아마추어니까 정치를 경험한 적이 없고. 저는 또 변수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다시 모셔올 수 있을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전 최고가 당선이 되면 네. 그 작업을 할 거예요. 네. 그 작업을 하는데 당내 반대세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어제 MBN 토론 보니까 말이죠. 자기가 대표가 되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영입하겠다. 여기에 OX 의견을 물었더니 예. O를 든 사람이 이준석 후보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 다 X였습니다. 한 명은 세모 아니고 세모? 세모 주호영 전 원내대표. 예. 그래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전 최고가 다시 모셔올 수 있느냐? 네. 뭐 이것도 관건인 것이고. 저는 말이죠. 최근에 그 이준석 후보의 그 워딩을 보면은 눈 감고 듣고 혹시 텍스트만 보면은 이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야기하고 거의 뭐 싱크로율 100%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당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호의적으로 얘기했어요. 이전 최고가 지지선언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합니다만 그게 지지선언이에요. 사실. 그게 지지선언이죠. 네. 그렇죠. 말하는 게 지지선언인데 이전 최고가 당대표가 되고 윤 전 총장이 대권 후보가 되고 이 시나리오가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중도층을 완전히 흔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민주당도 굉장히 고심하고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 지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경원, 주호영 두 경쟁자는 배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유승민 전 의원보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꾸 아른거립니다. 아니 근데 뭐 당대표가 이전 최고가 된다고 해서 네. 그냥 유승민을 밀어주고 싶다고 칩시다. 당대표가 밀어준다고 대권 후보가 됩니까? 아니 유승민은 글쎄요 굳이 그 이준석 후보가 밀어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보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래서 당권은 자신이 갖고 대권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대권 구도를 짤 수 있지 않을까도 예측해봤습니다. 그건 뭐 예측의 영역이니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도 만났다고 해요. 이준석 후보가. 예. 왜 그랬을까요? 아니 뭐 김무성 대표와 이전 최고가 뭐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 교환했던 사이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전 최고하고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은 거는 안철수 대표밖에 없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전 최고가 당대표 되면 합당은 물 건너간다고 좀 보여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네네.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되면은 자신도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대권 후보가 되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죠. 자신 계속 밖으로 있을 수밖에 없죠. 대권 레이스에 가세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 간판으로 후보가 되는 건 쉽겠지만은 과연 의미 있는 득표를 하게 될 것인가도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전 최고가 당대표 되는 데서 제일 속으로 반대하고 있을 사람이 안철수 대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도 권은희 의원 통해서 그럼요. 뭐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했었고 과거 바른미래당이 있을 때 그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대표를 비난한 그렇죠. 욕설을 섞어서 비난한 그런 일들이 또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악연이니까. 예, 그래요. 일단 홍준표 대표도 들어오고 이제 다 들어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이준석 후보 거죠. 얘기는 그렇습니다. 다 들어오라는 건데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홍준표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기를 언제 들어갈지 시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예, 쉽게 다 들어와라 해서 네, 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서 마무리하죠. 예, 김용민 PD라고 할 때가 시간이 제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프로초커기 때문에. 프로초커 김용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